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1년 반 넘게 지속해온 관세 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 또 히토류 전쟁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파생 공세에 중국이 버티기 전략으로 맞대응하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상황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답답한 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선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입장도 뭐 물론 보이겠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소수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역 전쟁이 중국에 대한 압박욕뿐만이 아니라 연준에 대한 압박용인 것도 같다. 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중국과 협상이 끝난 날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트위트도 긍정적으로 했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연준이 금리를 0.25%밖에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내렸어야 했었는데 안 내렸다. 그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했다가 그 다음 날에 관세를 올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또 동시에 연준은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을 언제든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중국을 압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면서 미국 경기가 불황이나 침체되면 안 되니까 연준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쓰는 용어로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국 위안화 기준 환율이 이틀 연속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 포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또 중국이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본격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냥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먼저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외환 전문가들이나 외환 딜러들하고 말해보거나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시장 개입을 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 포스로 보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을 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통상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 내의 소비자 물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7보다 낮게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그 개입을 좀 약간 느슨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7을 넘으면서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지만은 시장 개입을 덜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으로 매겼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이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 조작국이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재무부에서 썼던 기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런데 지금 7월 29일에 1달러당 6.89 위안에서 8월 9일 금요일에 7.06으로 그 시장 환율은 바뀌었는데 한 2.5%가 하락했는데, 그런데 중국은행의 기준율을 보면은 8일 고시가 7.0039였고 9일 고시는 7.01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율보다는 좀 낮은 셈이죠. 그래가지고선 시장은 이게 일시적으로 좀 내려가게 해서 한 7.0, 7.05 정도 사이에서 일단은 맞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지난 금요일 정도에는 좀 상당히 안정화된 그 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통상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 한 7을 약간 넘는 상태에서 중국이 일단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이런 통상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관세를 10% 다 부과한다. 나머지 중국의 수출을 다 부과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그 환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드는 계속 유지하겠죠. 네,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무기화하면서 미국도 맞불을 놨는데요. 지난 8일이었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목재 가구에 고율의 상계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상계 관세라는 게 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만약 그 외국 회사에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자국 회사에 그 보조금을 주는 경우, 그러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외국의 정부가 수출 물품에 보조금을 줘서 가격이 너무 인위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 외국 정부가 수출품에 보조금 준 만큼
관세로 다시 원위치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그 관세가 상계 관세인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만약 외국 정부가 한 20%의 보조금을 줬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게 상계 관세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얼만큼 보조금을 줬느냐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뭐 상당히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목재에 대한 그 관세를 그 상계 관세 일단 그 판정을 본다면은 미국의 부엌 캐비넷 생산자 연맹이라는 데서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무부는 그 보조금이 10%에서 229%의 그 보조금을 받았다고 예. 그렇게 나왔고 이제 요게 미국 무역위원회 ITC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ITC의 재검토에서 요걸 인정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산 목재 캐비넷에 대해서는 품목이나 그 회사에 따라서 그 10%에서 229%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상계 관세를 부과한 그 보조금의 내용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중국의 정부가 토지 사용 금액을 감소해 줬다. 그리고 전력이나 원자재의 가격을 감소시켜 줬다. 네. 그리고 수출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대출 금리 특혜를 줬고 수출을 많이 하기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줬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조금으로 지금 일단은 상무부에서는 계산했습니다. 예.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아주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여기에 그 다른 국가가 상계 관세를 맞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WTO를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업체에 수출 규제 완화를 보류하기로 했고 또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중국이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철회시키는 걸 굉장히 많이 원했지만은 요거는 처음서부터 좀 어렵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그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워싱턴 그 의회나 정치파나 국방 관련된 그러니까 군사 관련된 측에서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군사 목적으로 보안 목적으로 제재를 시킨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냐고 해가지고서는 특히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 그러니까 그 군대 쪽에서도 그냥 상당히 반대가 많았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어차피 그 제재를 철회시키는 건 좀 어렵지 않았었느냐. 뭐 그런데 어차피 그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제재를 계속 하겠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한 거죠. 예. 네. 중국도 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이 그럼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단기, 중기 측에서는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이 일본과 무역을 할 때 이걸 무기화시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심해질 때 무역이 호주에 히토류를 수출할 수 있느냐 그런 면을 봤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제일 크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는 선진국인데 이 히토류를 채취하는데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생산을 미국이나 호주에서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서 히토류 채취를 좀 더 증가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악화로 인해서 이 지난달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디플레 우려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무역 전쟁 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그 추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내수 수요 감소도 여기에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중국 그 경제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면은 그러면 중국 경제가 한 5년 내지 7년 전서부터도 좀 염려가 많았습니다. 국내 금융 섹터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공기업의 기업 부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도 이 부채율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데 무역 전쟁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좀 악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융위기 중국 내 금융위기가 뭐 방금 온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태에 좀 상당히 노출되고 가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네. 중국이 미국에 던질 수 있는 뭐 가장 강력한 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파는 것인데요. 실제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요게 신호로 그러니까 지금 환율처럼 했던 것처럼 일부 매각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대규모 매각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핵폭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금융시장에 많은 패닉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위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팔아봤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연준이 어차피 중국이 만약 그 국채를 매각해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팔자마자 다른 나라들이 살 수가 있다. 특히 그 국제 금융 그 환경이 좀 불안하다면은 그러면은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의외로 작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네. 가장 무서운 거는 금융계의 패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